연매출 100억이면 영업이익 얼마 남아야 할까? 현장에서 제가 경영자분들 만나다 보면 우리 회사 매출이 이렇게 되고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인건비 요 정도 쓰고 판관비 요 정도 써서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오고 순이익으로는 이 정도 되는데 요 정도면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요 질문 많이 하시죠. 요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이 기업이 좀 배웠으면 하는 어떤 타겟이 되는 기업들 대비해서 요 정도면 조금 이 부분 좀 많이 쓰고 계신 거고, 요 정도면 좀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퇴근 통상 한 7시에 하는데 요 정도면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우리 한 3년차 대리가 연봉 이 정도 주는데 이 업계 수준으로 보면 뭐 잘 주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 종종 받습니다. 좀 비교해 봐야 되죠.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걸까? 이걸 보는 방식은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세무당국에서, 과세당국에서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업종에 이 정도 업력이다. 그러면 대충 매출 얼마고 돈 얼마 썼고 얼마 이익 남았을 것이라고 하는 과세당국의 표준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세무조사 나올 일 없고,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나면 아무래도 좀 이게 이상한데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표준손익계산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와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거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어떤 그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쟁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아웃풋을 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고 그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건지. 가면 경쟁사 만나는데 열심히 서비스 품질 경쟁 당하고 있는데 나는 막 힘들게 가는데 경쟁사는 돈 벌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방식은 전년도와 비교하는 방식이죠. 통상 우리 한 전기, 단기 두 개를 항상 비교해서 우리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단기, 그리고 전전기, 그러니까 한 3년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출은 같은데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고, 마지막 방식은 샘플 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과 비교하는 방식. 통상 이 네 정도의 방식을 오늘 좀 아침 경영벙커 시간이니까 뭐 우리가 재무 수업 받는 건 아니지만은 경영자 레벨에서 컨셉을 잡을 정도로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사 나오죠. 2023년 8월 3일자 한겨레 기사입니다만, 오픈 채팅으로 광고 매출 늘었지만 카카오 2분기 영업이익 34% 떨어져. 뭐 이렇게 분기별 실적을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 기자가 뭐 들어가가지고 뭐 손익계산서를 본 것도 아닐 텐데 뭔가 보면은 이제 보시면 카카오는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2조 4,25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1,1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영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12%, 직전 분기에 비해서 1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건져서 34%가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8% 떨어진 5.6%고 당기순이익은 44% 줄어든 563억 원에 그쳤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카카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결산을 1년이라도 했으면 당연히 매출, 손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8월 23일자 식품저널 신문이에요. 음식료품 업계 상반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상반기 개별 실적을 보니까 단위 억 원입니다. 매출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 이게 이제 단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나왔어요. 2023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가를 보니까 늘었죠. 2% 정도 늘었다고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563조 7,350억,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146조 2,780억, 틀렸네요. 14조 6,278억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증감이 이제 2배로 올라간 거예요. 2배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죠. 여기 매출이니까 매출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떨어진 그런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식료품업계 결산법인 35개에서 상반기 개별 실적을 보더라도 같은 관점으로 나옵니다. 기사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분석 기사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거래소인 거니까 언더백 기업 관점에서 보면 거래소 결산법인 이야기인 거니까 단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현실감이 안 오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 음식료품 업종 업체별 실적을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CJ가 이제 맨 위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3조 6,841억 4,400만 원. 36조인데 영업이익이 이게 1,120억 나왔죠. 1,120억 나왔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증감률 마이너스 52%. 순이익은 올랐습니다. 땅을 잘 활용한 겁니다. 땅을 잘 활용한 거예요. 보시면은 대상도 떨어졌고 오뚜기도 떨어졌고 롯데칠성 떨어졌죠. 농심 올랐습니다. 농심 올랐고 하이트진로 떨어졌고 쭉 떨어졌고 보시면 팜스코 흑자전환했네요. 빙그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보는 관점들을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회사의 매출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장회사들은요 일부러 좀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을 이렇게 올리는 때가 있고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이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셔야 경영자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이번 분기에는 매출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현금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몸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매출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영업 수익이죠. 수익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거 거의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 매출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 거고요. 매출 총이익인 거고 매출 총이익에서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인 것이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 그리고 영업의 손익을 빼면 법인세고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시를 할 때 아예 구별해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적으로 판관비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뺀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고려한 것을 경상이익,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리고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까지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러니까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소송 걸었다거나 일반적으로 뭐 3년 전에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갑자기 찾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법인세 차감 전 영업과 상관없는 손익이나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뭐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올랐다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이런 경우도 영업의 손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영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영업 외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걸 때는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걸면 안 되고 영업이익으로 걸어야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고 경상이익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직원들과는 상관없는 비용이나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손익계산서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의 원칙은 성격별 손익계산서이지만 실무에서는 기능별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 부서가 얼마 썼느냐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고 법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부서는 같은 비용으로 모아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결산하시면 일반적으로 맨 위에 수익,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여기까지 그리고 영업이익. 사실은 직원들과 공유하고 중요하게 보는 거가 여기까지죠.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요게 이제 가장 머릿속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결산할 때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제 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요런 개념들 다시 한번 보시면 수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영업비용에서 다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감님께서 치킨집을 열었어요. 기승전 치킨집이죠. 치킨집 열었어요. 갑이 오랫동안 지켜봤던 건물에 치킨집을 창업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운영해서 매출액은 3억 원, 1년 동안 3억 했습니다. 3억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700만 원, 2,800만 원 정도씩 했어요. 각종 비용은 2억 7천만 원을 제했어요. 2억 7천만 원을 제하니까 순이익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순이익이 3천만 원 남았어요. 갑은 도대체 비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살펴봤어요.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남았는데 3억 매출했는데 3천만 원이 남았어요. 10% 남은 거죠. 10% 남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썼는가 했더니 보니까,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뭡니까? 구입원가 더하기 생산원가예요.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치킨을, 닭을 사왔죠. 기름도 사왔죠. 시설 장비도 사왔죠. 그 사온 값이 있어요. 부자재 있어요. 그리고 생산원가 있습니다. 요 치킨을 튀기는 사람의 원가가 있어요. 그게 1억 7,600만 원을 썼네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요거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1억 2,400만 원, 1억 2,400만 원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이제 공헌이익이라고도 부르죠. 하나 나갈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만 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익은 아니죠. 뭐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니까 자, 9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뭐에 들어갔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인건비, 인건비 들어갔죠. 내 인건비가 들어갔잖아요. 임대료 250만 원씩 해서 1년에 3천만 원 들어갔네요. 기타 비용이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광고비 4천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감가상각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것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00만 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 뭐냐면, 영업의 비용이 내가 이거 창업하느라고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4%로 빌렸네요. 그래서 그게 2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200만 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까지 뺀 것을 보면 3,200만 원, 200만 원이 더 줄었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이익이 나니까 200만 원을 냈습니다. 법인세까지 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매출이 있고 매출 밑에 매출 원가는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 원료비하고 가공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에 판관비는 매출이 있든 없든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 판관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판관비까지 뺀 것을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 이런 연습들이 잘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A사입니다. 스마트폰 A사, 그 회사 맞습니다. 자, 2021년도를 보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을 판매해 번 매출이 161조예요. 161조를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조 원가, 부품, 조립하는 직원들의 월급, 공장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스마트폰 제조에 들어간 원가가 100조를 썼어요. 100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0조가 남았습니다. 60조가 남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썼습니다. 본사 직원 월급, 사장 월급, 복리후생비, 임차료,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마케팅비, 이것을 25조를 썼습니다. 25조를 썼어요. 그리고 이익을 보니까 34조가 영업이익이고, 기타 비용들이 쭉 여기 나와 있고요. 세전이익이 36조, 금융수익이면 더 발생했네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7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8조 수익을 냈어요.
이익을 냈습니다. 어떠세요? 잘한 겁니까? 네. 잘한지를 보려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12조, 2020년도에 11조, 2021년도에 28조. 예, 2배 이상이 뛰었잖아요. A사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비율 자체의 변동도 중요하고 전기 대비해서 얼마나 개선되어 가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경쟁사나 내가 궁금해하는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표준 손익계산서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이것이고 여러분들 결산하면 요거 계속 보시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시자면 요거 잘 보세요. 매출액,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리익,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빼서 경상이익, 특별이익과 손실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5가지. 요 5가지의 이익으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용어도 나눠서 보셔야 된다 하시면 되고 경영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제1지표는 영업이익입니다. 네,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리익, 매출 총리익에서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 여기까지가 경영자와 직원들이 함께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주주 관점이 더 많습니다. 오너 관점인 거죠. 오너 관점에서는 경상이익 보셔야 되고 특별 손익 보셔야 되고 결국 이제 세금 낸 다음에 나한테 남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당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회사 요 정도 남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요 질문에 한국거래소에서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2년 업종별 개별 실적을 고시를 했습니다. 업종을 분류하지 않는 회사들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보십시오. 자, 건설업이에요. 2022년 실적입니다. 건설업이에요. 종목수를 26개를 봤어요. 봤더니 2022년도에 54조 1630억의 매출이었어요. 전년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단위가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인 거고 증감률은 38%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건설업이 2021년 대비 2022년이 크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네요. 기계업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보시면 또 좋아진 데가 운수장비 있죠. 운수장비, 운수장비, 모빌리티, 자동차 좋아졌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흑자와 적자 기업 현황을 알려줬는데 흑자가 지속되는 기업이 69%인 거고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 6.29%고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 12%, 적자로 전환된 기업이 12%. 그러니까 흑자가 지속되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가 돈을 벌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큰 회사들 기준이에요. 특별히 삼성전자를 제외 시 연결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모두 감소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워낙 많으니까요. 삼성전자 전체가 많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크죠. 자, 요게 이제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2021년까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2022년 거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를 얼마나 자세하게 올려주냐면 보시면 5억에서 20억, 20억에서 50억, 그리고 80억 이하, 120억 이하, 300억 이하, 1,500억 이하 이렇게 나눠서 고시를 해줍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 매출 총리익, 판관비, 영업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계속사업 손익, 당기 순손익까지
정확하게 고시를 해주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억이에요 지금. 자, 여기가 99억짜리죠. 80억에서 120억 사이에 평균적인 매출은 99억입니다. 매출 원가가 82억이에요. 매출 천익이 16억이죠. 판관비가 12억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회사가 급여를 1년 동안에 5억 정도를 썼네요. 퇴직금 4,800만 원을 썼고, 쭉 내려가 보면 영업의 손익을 보니까 4억 3,800만 원, 4억 3천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표준적으로 보면 제조업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매출을 100억 했어요. 100억, 99억이니까 100억 했는데 영업의 손익을 보니까 4억 3천만 원을 봤어요. 몇 프로 남긴 거예요? 4% 남긴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높지 않죠. 높지 않아요. 그리고 토탈에서 보니까 소기업과 중기업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우리 회사가 5억에서 20억 사이의 구간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제조업이요. 제조업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1억이에요. 11억. 11억을 했고 이익은 6,300만 원 남겼습니다. 자, 20억에서 50억 사이인데 30억입니다. 30억 하는 회사가 1억 4,300만 원 남겼어요. 자, 62억 하는 회사는 2억 5천 남겼습니다. 자, 99억 하는 회사, 100억 하는 회사 있죠. 4억 3천만 원 남겼습니다. 4억 3,800만 원 남겼어요. 그러니까 100억 해서 4억 3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4.3%. 높지 않죠. 2021년 실적입니다. 2021년 제조업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 이제 여러분들 서비스업 궁금하시죠? 서비스업 통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개념인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파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서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운반비 이런 내용들이 요게 꼭 맞았다가 아니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의 세금 내는 현황, 보고한 현황을 여기다 공시해 준 거니까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글씨가 작으니까 요약 버전으로 보면 서비스업 보시면 자 6억 5천만 원 했어요. 6억 5천만 원 했는데 얼마 벌었냐면 1,600만 원 벌었습니다. 많이 못 벌었죠. 자 17억이에요. 17억 4천만 원 했습니다. 얼마 남았냐면 6,500만 원 남았어요. 자 37억 했어요. 37억 해서 1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자 64억 했습니다. 64억 해서 2억 6천 남겼어요. 120억 했습니다. 요거 120억 나왔죠. 120억 해서 6억 3천만 원 남겼습니다. 비율로 계산해 보자면 한 5% 정도 남긴 거예요.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2021년 현재 굉장히 박하죠. 여러분 박합니다. 200억 초과해서 360억, 서비스업에서 360억 쉽지 않죠. 360억 했는데 얼마 남겼냐면 18억 남겼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죠. 한 5%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은 코로나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언더백 기업들 100억 정도 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요게 과세 당국에서 책정하고 있는 산업표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율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과세 당국에서 요 정도 세금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잡을 때 각 법인들의 법인세를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가가치율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 요 정도 하니까 대량 세금 요 정도 가져올 수 있겠지? 이런 개념에 반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율인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바꿨는데 간이 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거예요. 요 정도로 보면 그냥 요 정도 예측하면 된다 보는 거예요.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음식점 10%, 제조업, 농업, 임업, 숙박업, 운수, 통신업 20%, 그 밖에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30%. 높이 때리죠. 근데 그거 바꿨습니다. 자, 소매업, 여러분 많이 해당되시잖아요. 소매업, 음식점업,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5%. 여기에 아마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어업임업,
20% 일단 잡아놓고 가요. 숙박업 25%로 좀 올랐고, 건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0%. 많이 올랐죠. 그 밖에 서비스업 30%. 요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이게 이제 산업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일단은 요 사람은 요 정도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여기에다가 뭘 빼요? 판관비를 빼면. 판관비 영수증 몽땅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거 못 때려 놓으면 세금, 금융보험 40%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 관리 잘 해서, 증빙 잘 해서 적게 낸다기보다도 적절하게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율 보면 도매업은 계산을 해보면요. 도매업은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 20억을 했어요. 네, 매입이 이렇게 돼서 부가가치율이 300이 나왔어요. 부가가치율이 15%잖아요. 여기에서 기타 경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렇게 빼면 순이익은 8%로 기준을 보는 겁니다. 자, 제조업은 45% 남겨서 결국은 10%, 서비스업은 75% 남겨서 기본적으로 30%. 이 개념이 좀 이해되시죠? 도매업은 물건을 사오는 값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오고 남은 돈이 15%밖에 안 돼요. 반대로 서비스업은 물건 사올 거 별로 없죠. 서비스업은 저같이 컨설팅 회사 물건 사올 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도매업은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 별로 없어요. 제조업은 중간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도매업으로 100억 하려면 직원이 몇 명 필요해요? 유통업으로 100억 하려면 직원 몇 명 필요합니까? 그냥 뭐 10명에서 20명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조업으로 100억 하려면요. 직원 한 40명 필요해요. 2배 필요해요. 2배보다 더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해요. 서비스업으로 100억 하려면요. 60에서 800명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서 파는 거니까. 무형의 것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 수를 볼 때 제조업은 제조업이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유통업은 유통업이랑 비교해서 보시고, 저 같은 지식 서비스업은 다른 지식 서비스업과 비교해서 보셔야지, 우리는 100억 매출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쪽은 뭐 몇 명 없는데 매출을 그렇게 많이 하네요. 아이고, 저희 유통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산업표준과 비교할 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매출을 100억 하는데 내가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건가 혹은 적은가 볼 때 누구랑 비교해요? 같은 산업 쪽의 것이랑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와 비교하는 방식이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바뀌었을 때 전반적으로 2억 4,600이었는데 단위는 그냥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였는데 2억 9,700이 됐어요. 상품 원가를 보니까 58%에서 54%로 개선됐습니다. 매출 총리익 개선됐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바람직하죠. 매출 대비 매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늘어난 거니까 바람직한 거죠. 근데 판관비를 보니까 판매비 줄었네요. 영업비도 줄었네요. 일반 관리비도 줄었네요. 영업비용 합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0.1% 올라간 거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됐군요. 지급이자 같은 수준이고, 세금 공제 전 순이익 좋아졌습니다. 법인세도 많이 냈죠. 순이익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요런 4대 항목을 전기 대비해서 비교하면서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끝나고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 관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지표를 읽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미래의 기획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 관리한다는 것은 미래의 기획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대학 축제 기간 중 독자 고안한 마스코트를 구내 매점 자리를 빌려서 판매하려고 해요. 마스코트를 500원에 구입해서 900원에 팔려고 해요. 구내 매점 임대료는 20만 원이고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다수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고정비가 20만 원이 나가요. 판매량과 상관이 없죠. 20만 원이 나가죠. 그리고 총 비용선이 있습니다. 비용선은 어떻게 나가요?
하나 살 때마다 얼마가 나갑니까? 네, 500원씩 나가는 겁니다. 5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를 팔아야 똔똔이 되느냐? 몇 개를 팔아야 똔똔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선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로에서 손실을 보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900원에서 매입원가 500원을 빼니까 40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400원이 감당되는 20만 원은 몇 개냐면 500개가 그렇죠. 20만 원 나누기 400이니까 500개를 팔았을 때에 요 비용이 감당되는 0원이 되는 시점입니다. 0원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1000개를 팔면 500원이 아니라 1000개를 팔면 얼마가 남는가를 고려하면 1000개를 팔면 1000개당 4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400원이 남는 것에 20만 원을 커버하고 남는 이익 지점을 고려해 보면 추가적으로 20만 원이 남게 되는 그런 거죠. 당연히 보시면 500개 팔면 똔똔이 되니까 그 2배를 팔면 고정비의 2배인 20만 원이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BEP를 관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갑회사의 샘플 하나 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익분기점을 관리하려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판매가, 판매량, 비용, 이익, 투자 이런 요소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관리할 때 필요한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감자빵 전문 매장의 매출 시나리오에 따른 BEP 판매량 제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샘플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만 보시면 안 되고 본부장급 이상 손익을 좀 같이 이해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이상까지는 꼭 공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월별로 계산하면 이게 연간 매출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연간 매출 계획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회사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 한 군데 거 우아한 형제들 최근에 이렇게 경영 리더십도 좀 바뀌고 조직 문화도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어땠는가 좀 궁금해서 좀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봤어요. 12기네요. 12년 차네요. 전기를 보니까 2조 정도를 했어요. 근데 단기를 보니까 2조 9,470억을 했네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30% 정도 늘은 거고 쭉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인데 전기 그러니까 2021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적자 봤죠. 적자 봤습니다. 적자 봤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단기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4,240억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좀 줄었나 봤더니 외주 영업비 오히려 늘었죠. 여기 보시면 종업원급여 줄었죠. 종업원급여 줄었습니다. 인건비 감축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가 또 줄었는가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반적으로 통신비, 운반비, 그 다음 판매 촉진비 줄었고 소모품비도 줄었고 교육훈련비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결과적으로는 2,750억 원 정도를 단기 연결 순이익으로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서를 보시면 이제 해석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투자를 감축한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서의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재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재무 이야기를 좀 했고 요 주제는 성장 MBA 할 때 2023년 1월 달에 경영자 기본을 위한 성장 MBA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셔서 잘 짜나온 시스템 하나 10직원 안 부럽다. 조직 인프라와 시스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행된 가인즈 캠퍼스에 있습니다. 계약과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하는 10가지 방법, 구매, 계약, 영업 협상, 유재언 변호사님이 협상 노하우 오늘 발행됐으니까 들어가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김경민의 경영벙커 내일 8월 25일 금요일에는 일 맡겨야 할 때 바쁘다고 하는 직원, 어떻게 이게 일을 제대로 좀 시킬 수 있는지, 일 잘 시키는 방법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즈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